안녕하세요.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각종 사연이 있는 채널에 살맛 난다고 말하는 여자 글이 보이니까 좀 이상하시죠? 저도 살맛 난다 싶은 순간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저를 살맛 나게 만들어줬거든요. 한때는 증오감에 불타올라서 꼭 제가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들끓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갉아먹는 짓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 뒤로하고 제 인생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놈이 알아서 척척 망한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누가 너를 모욕하더라도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앉아 있노라면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된 건 잘못된 결혼하고 나서 생긴 응어리입니다. 솔직히 결혼 당시엔 제가 망한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그런 평범한 여자들 중 한 사람이었답니다. 결혼 당시에 비록 가난한 시댁이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버린 거죠. 그때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 참 성실했습니다. 남자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기만 해도 잘 산다고 어른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잖아요. 딱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였답니다. 심지어 직업군인 출신이셨던 아버지가 엄지를 들고 칭찬할 만큼 남편은 부지런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신혼집을 친정아버지가 구해주셨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그 집을 쓸고 닦으러 갔던 겁니다. 직장인이었던 남편이 매일같이 신혼집으로 가서 청소하고 있다는 걸 저도 까맣게 몰랐어요. 집을 먼저 얻어놓고 혼수를 하나씩 넣을 예정이었는데 우연히 아버지와 들렸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도 너무 놀라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까지 했었답니다. 오빠, 우리 신혼집 말이야. 거기 왔었어? 아, 내가 퇴근하고 들려서 청소 좀 했어. 이제 우리가 살 집인데 내가 직접 하나씩 치우고 싶어서. 아버님이 우리 잘 살라고 얻어주신 소중한 집이잖아. 정말? 지금 아빠랑 주방 크기 좀 정확히 재보려고 왔는데 누가 청소한 것 같길래 깜짝 놀랐어. 내가 조금씩 치워놨지. 직접 치우다 보면 하나씩 손도 보게 되니까 힘들지 않았어. 우리 집인데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하고 싶더라. 저는 그동안 남편이 입주 전부터 신혼집을 치우고 있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성격이 깔끔하고 본인이 마무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아버지도 남편의 행동을 보고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집을 치우고 정리하는 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친정아버지가 집안을 둘러보면서 남편 실력에 두 번 감탄하실 만큼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남편이 첫인사를 다녀간 뒤 아버진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유진아, 아빠는 네가 좋다고 하니까 반대하진 않을 거야. 그런데 너 정말 괜찮겠어? 시댁도 형편이 좋은 것 같지 않고 사이될 놈도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것 같은데. 아빠, 저 못 믿으세요? 저 엄마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 실력으로 학원까지 운영하잖아요. 뭐든 잘하는 아빠 딸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 알았다.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너만의 이유도 있겠지. 난 너만 행복하면 됐다. 아무래도 딸 가진 아버지다 보니 혹시나 제가 고생할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확신이 가득했어요. 저는 요리 연구가였던 엄마의 영향을 받아 직접 요리 학원을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 번 확신이 생긴 길엔 도전해서 성과를 꼭 이끌어내던 성격이었죠. 엄마를 많이 닮았던 전 학원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많이 닮아있던 저는 엄마처럼 잘 살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본 엄마는 참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강습에 강사로 초청되기도 하고 TV에도 한두 번 출연할 만큼 멋진 분이셨답니다. 전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실한 남편과 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면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남편이 미리 조금씩 청소해둔 신혼집을 둘러보면서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손끝이 아주 야무지네. 남자가 이렇게 구석구석 꼼꼼하게 치우는 게 어려운데 사람이 참 부지런하네. 그치? 아빠 사위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성실한데. 너 지금 내 앞에서 네 남편 될 사람 자랑하는 거냐? 벌써부터 그러면 이 아빠 서운한데. 아니야. 그래도 아직 아빠가 최고지. 그렇게 남편은 조금씩 저희 부모님께도 인정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스며들듯이 한 가족이 된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걱정 많으시던 아버지도 남편의 우직하고 믿음직스러운 태도에 점점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이 직접 부모님들을 신혼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었고요. 평소 낚시를 좋아하던 아버지가 쭈꾸미 낚시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남편이 어김없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보, 오늘 아버님 쭈꾸미 낚시하러 가셨다면서? 그게 오늘인가? 맞아. 오늘 새벽부터 친구들이랑 가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잡으면 우리도 좀 달라고 할까? 아예 우리 집으로 오셔서 장모님이랑 다 같이 만들어 먹자고 하자. 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 그럴까? 그럼 오랜만에 우리 아버지 낚시 실력 좀 볼까? 좋지.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늘 잘하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어요.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누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속으론 내심 고마웠죠. 남자가 처가 식구들과 편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모습은 흔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은 저희 집 막내 남동생보다도 저희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요. 오죽하면 저도 잘 모르던 아버지의 낚시 모임 일정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날도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으셨죠. 내가 말이야, 낚싯대를 던졌다 하면 그냥 다 건져 올렸어. 내가 자네 나이 땐 손맛 보는 재미로 살았다니까. 우와, 그러셨어요? 어쩐지 장인어른 팔뚝은 제가 따라할 수 있는 팔이 아니라니까요. 자연스럽게 낚시로 길러진 근육은 젊어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 맞아. 이것 봐. 내가 직업군인으로 있을 때도 내 팔을 따라가는 놈이 없었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맨손으로 황소도 때려잡으려고 했다니까. 우와, 정말요? 남편은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늘어놓는 아버지 말에도 맞장구를 치면서 들었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혀를 내두르면서 남편한테 한탄하는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네가 자꾸 그렇게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멈출 줄을 모르잖아. 난 이제 이 사람 군대 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자동으로 떠올라. 어찌나 입만 열면 군대 얘기뿐인지 아주 귀에 딱쟁이가 생겼다니까. 자네도 더 듣다가 지겨워지기 전에 그만 들어줘. 아니에요, 장모님. 전 장인어른 이야기 즐거워요. 맨손으로 황소 때려잡을 뻔한 이야기 어디서 또 듣겠어요? 남편이 엄마의 만류에도 웃으면서 농담을 하니까 아버진 이때다 싶어서 큰 소리로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것 봐. 내 군대 얘기 듣고 재밌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당신만 지겹다고 한다니까? 신기하긴. 우리 사이도 더 듣다 보면 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좀 그만해. 왜 그래? 가족끼리 서로 들어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일절만 하고 끝내라고 이 사람아. 부모님은 티격태격하면서도 늘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답니다. 남편도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같이 웃고 떠들었어요. 이렇게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이유는 또 있었답니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것도 좋았지만 이런 다정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남편도 그렇게 늙어가자는 말을 했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부모님이 다녀가신 뒤 저한테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도 장인 장모님처럼 저렇게 친구처럼 다정하게 늙어가고 싶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우린 더 잘 살 거야. 우린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하루 이상 말없이 지내지 말자. 꼭 대화 많이 해서 잘 풀고 지내자고. 남편의 말에 저는 새끼손가락까지 걸면서 약속을 했었답니다. 부부가 살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서로 싸웠다고 말없이 지내는 일은 없도록 하자며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집안의 둘째라 장남과 막내딸 사이에서 치이면서 자랐던 겁니다. 장남은 장남이라고 챙기고 막내딸은 딸이라서 더 챙겨가면서 컸던 것 같았어요. 오죽하면 시모도 남편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상욱이 둘째라 집에서 얼마나 치고 살았나 몰라. 형한테 옷 물려있고 용돈은 막내 여동생 때문에 못 받고 컸어.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억장이 무너져. 저놈 장가갈 때만이라도 제대로 챙겨주고 싶었는데. 결혼 전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을 안타까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시모는 백수였던 시부를 대신해 혼자 삼남매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어쩌다 시부가 일을 해서 일당을 벌어온다 해도 그 돈은 전부 시부의 술값으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부모는 자주 싸울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전 시모한테 마음이 더 쓰였던 것도 있어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시부는 자식들이 다 커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한량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모는 청소일이나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거나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런 상황에도 며느리를 많이 아껴주시던 분이셨어요. 제가 결혼 생활 중에 아들을 2명이나 낳고 키우는 동안 시모한테 고마웠던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무렵에 시모가 손주가 보고 싶으셨는지 집에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했다고 하시더니 한참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아이가 잠을 자는 동안 베란다로 밖을 내다봤죠. 그때 제가 뭘 봤는 줄 아십니까? 글쎄 시모가 1층 입구에서 잠바를 털고 신발도 한쪽씩 벗어서 바닥에 탁탁 털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었죠. 잠시 뒤 올라온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민망하다는 듯 말하셨어요. 내가 오늘 집에서 부업을 하다 와서 좀 씻어야 할 것 같은데 화장실 좀 써도 될까? 어머니 왜요? 손이 찝찝하세요? 그럼 손만 씻으세요. 아니, 그냥 어찌 됐든 일하다 온 건데 애한테 혹여 안 좋은 병균이라도 옮기면 어떡하니?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내가 괜히 더럽게 하고 왔나? 시모는 잔뜩 걱정하는 목소리로 저한테 미안해하시며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왜 저한테 미안해야 될 일인지 몰랐어요. 시모가 아이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꼭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손을 어찌할 줄 모르는 시모를 보면서 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손자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 눈치 보시는 거예요? 요즘 시모가 애들 함부로 만지면 애들 엄마들이 싫어한다더구나. 너야 워낙 심성이 고운 애라
나한테 말도 못할까 봐 내가 먼저 조심하려고 했지. 시댁이 도움도 못 되는데 너한테 괜히 신경 쓸 일 만들어서야 되겠니? 그래서 난 조심하려고 했던 거야. 미안하다, 아가. 어머님이 저한테 왜 미안해하세요? 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어릴 때 어떻게 컸는 줄 아세요? 친정 아버지가 군인이라서 맨날 흙먼지 몸에 다 뒤집어 쓰고 들어온 아버지가 저 예쁘다고 맨날 끌어안고 계셨대요. 그런데 저 좀 보세요. 이렇게 잘 커서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있잖아요. 그냥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너한테 스트레스나 줄까봐 그런 거야. 어머님, 앞으로는 편하게 오세요. 애들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도 감기 걸릴 놈은 걸리고 건강할 놈은 건강하게 커요.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속이 깊은지 몰랐네. 고맙고 늘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하세요. 전 어머니께 사랑받고 싶지 미안한 마음 받고 싶지 않아요. 오신 김에 애들 좀 봐주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 해드릴게요. 항상 시모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던 분이셨어요. 해줄 게 없어서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던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그날도 손잡으러 오는데 깨끗하게 오려고 했다면서 1층에서부터 옷에 먼지를 털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제 자식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요즘 극성 엄마들처럼 유난 떠는 그런 엄마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깨끗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평범하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들은 게 있다면서 시모가 저를 배려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시모의 배려에 저는 고맙기만 했었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시모는 저를 보러 오는 게 조금은 편해졌던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청소일을 끝내고 오던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기쁜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얘 며느라, 너 저번에 붕어빵 먹고 싶다고 했었지? 내가 오늘 니네 집 근처에서 청소 끝내고 가다가 붕어빵을 팔길래 2봉지나 샀어. 내가 잠깐 들려서 붕어빵만 주고 갈게. 정말요? 2봉지 너무 많아요. 들어오셔서 저랑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같이 먹어요, 어머니. 그럼 그럴까? 그래, 그럼 지금 가마.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잊지 않고 챙겨주던 시모 덕분에 부쩍 가깝게 지냈습니다. 시누이가 있었지만 시누이는 무뚝뚝한 성격이라 늘 차가웠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지원받은 게 없다면서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시모가 마음 둘 곳이 저와 남편뿐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저는 시모를 한 번이라도 더 챙기려고 노력했죠. 아마 이렇게만 보시면 시부한테는 왜 소홀했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부는 제가 결혼 후에도 정말 철없고 한심했던 분이셨어요. 정말 어느 정도였는 줄 아십니까? 오밤중에 식구들 다 자고 있는데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사고라도 난 줄 알고 놀라 남편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시부가 그 밤에 전화해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상우가 너 지금 와서 여기 술값 좀 계산해라. 내가 8만 원 외상으로 해달라니까 못 해준대. 날 뭘로 보고 외상도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치사한 가게를 봤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외상을 해줘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람 뭘 믿고 외상을 해줘요. 아들이 나도 아빠한테 외상 안 해줄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좀 사세요. 돈 8만 원이 없어서 아들한테 한밤중에 계산하러 오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제발 돈 쓸 일을 만들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 넌 이 늙은 애비가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어? 내가 무슨 강철인 줄 알아? 그럼 엄마는요? 엄만 힘이 남아 돌아서 일하러 다니는 줄 아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거기서 외상 안 해준다고 하면 그냥 경찰서 가세요. 무전 취식으로 신고 당해봐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장난 부르세요. 남편은 한밤중에 걸려온 시부의 전화를 받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남편이 잔뜩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 봤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의 시부가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저한테 한숨을 쉬면서 잠시 나갔다 오겠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모한테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엄마가 아빠 술값 계산해주고 오신 거예요? 왜요? 제발 엄마도 아빠 좀 포기하세요. 아빠는 엄마도 저도 아니고 오로지 세상의 장난뿐이라고요. 오해야. 네가 답답해하는 건 아는데 엄마가 계산하고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잘 알잖아. 자식이 다 같은 자식이지. 장남, 차남이 어딨어. 그만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남편은 시모의 전화를 끊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사고치는 시부한테 너무 시달려서 남편은 지쳐 보였죠. 그런데 시부는 항상 뒤치다거리는 남편한테 부탁하면서 조금 푼돈이라도 어디서 생기면 늘 장남한테 주기 바쁘더군요. 그러니 남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시부와 남편 사이에서 시모는 중간 역할을 했어요. 시부가 장난만 아는 사람이긴 했지만 시모는 그로 인해 남편이 상처를 받을까봐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죠. 이런 시댁에서 자란 남편은 더욱더 저희 부모님을 보고 저렇게 살고 싶다는 꿈을 꿨던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댁을 보면 시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삼남매를 키워내셨을지 대단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늘 다짐하듯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나는 내 새끼들 가난하고 힘들게 안 키울 거야.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다 해줄 거야. 당신 지금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남편은 늘 돈을 더 벌 생각에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좋은 아이템을 찾았다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나 사실 직장 생활이 잘 맞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앉아 일만 하는 거 안 맞는 것 같아. 회사 생활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회사 다니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친구가 마침 이삿짐 센터를 차렸는데 거기서 바닥부터 일해보려고. 이삿짐 센터?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볼게. 나 정말 잘할 수 있어. 남편은 제가 말려도 이미 친구네 회사에서 일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결심한 일은 꼭 해내는 남편이라서 저는 남편의 선택을 지지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남편은 친구 회사에서 정말 바닥부터 일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다 다치고 오기도 했고요. 한 번은 포장 이사를 하다 손이 베어서 온 남편을 보고 속상한 마음에 제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손이 이게 뭐야? 이삿짐 센터 일 그만하면 안 되는 거야? 저번에 허리를 삐끗하더니 이번 달은 손이야? 다음 달엔 또 어디 다칠 건데? 내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시간 지나면 눈 감고도 해. 눈 뜨고도 이렇게 다쳐서 오는데 눈 감고 어느 세월에 할래? 그냥 그만둬. 당신 다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여보, 나 못 믿어? 조금만 기다려줘. 나 이제 정말 손에 많이 익숙해졌어. 일 배운다면서 매일 다치고 오는 남편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금방 낫는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쳐가면서 배운 기간이 3년이나 됐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배운 남편은 이제는 이삿짐 센터를 차리고 싶어 했답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들들이 크고 있는데 회사를 차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 아버지한테 또 한 번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구두쇠라서 도움을 주실지도 미지수였고요. 하지만 아버지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셨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당부의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자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는 돈 아닌 거 알지? 가장으로 처자식 잘 건사하라고 해주는 거야. 나중에 내 딸한테 다 되갚아줘. 네, 아버님.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년 만에 이삿짐 센터를 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이라서 주변의 선후배들도 많은 편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 지인들한테 앞장서 홍보를 해주기도 했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개업하고 아버지 지인들 통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기 시작했죠. 그 후 남편의 이삿짐 센터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어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더니 동네에 입소문이 나면서 예약이 폭주했죠. 그래서 남편은 회사 다닐 때보다 벌이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일하느라 정신이 하나 없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생기고 만 겁니다. 바로 아버지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결혼 8년 만에 아버지는 한밤중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 늦잠 자는 분이 아닌데 엄마는 그날따라 늦게 일어나는 아버지를 깨우러 방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엄마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셨고 이미 아버진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에 저는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울었어요. 그때 남편은 이삿짐 센터 일로 바빴지만 회사를 쉬고 아버지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에는 생전에 아버지와 알고 지낸 지인들이 보낸 화환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화환을 정리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사위로서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 엄마를 위로하기도 했죠. 장모님, 조금이라도 식사를 하셔야죠. 한 끼도 못 드셨잖아요. 남편 그렇게 떠나보내고 내가 목구멍으로 밥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어? 그래도 드셔야죠. 장모님이 이러시면 장인어른이 어떻게 눈을 감으시겠어요. 일단 드시고 힘내서 잘 보내드려야죠. 남편의 행동에 저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장례식 내내 저와 엄마는 울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남편도 친아들처럼 아버지와 지냈기 때문에 남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남몰래 울면서도 저와 엄마 앞에서는 눈물을 꾹 참더군요. 저희 가족은 남편 덕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충분히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내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 믿었고요. 하지만 정말 듬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런 긴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아버지 장례가 끝난 후부터 제 인생은 폭풍우에 휘말리듯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흔들 시작은 시간이 흘러 시댁에서 가장 먼저 벌어졌답니다. 바로 시부가 시숙 사업을 돕다가 집을 날려먹은 거죠. 그동안 시숙이 사업한다고 시부와 시모의 돈을 꾸준히 갈취해 갔어요. 시부는 장남 잘 되라고 무조건 퍼주고 있던 거였죠. 그때도 자기 아들 믿고 하나밖에 없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준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정확히 1년 만에 쫄딱 망해서 이자 내기도 벅차 결국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숙이 그제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사업자금 해달라고 했지 주택담보대출로 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있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해달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난 몰라. 아빠가 대출 받은 거니까 알아서 해. 세상에 이런 은혜도 모르는 자식 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남편이 시숙을 한 대 칠 것처럼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뭐? 지금 그게 뚫린 입이라고 할 소리야? 부모님이 형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당장 동구해 와.
형이 말아먹은 돈 찾아오라고. 아, 그 돈을 내가 어디서 해와? 나 망했다고.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이냐고. 너야말로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버지가 이 꼴 보면 너한테 화내지 나한테 화내겠냐?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 이 자식아. 남편이 정말 시숙을 치려고 하니까 시모가 뜯어 말렸습니다. 힘없는 시모가 매달리면서 말리니까 남편도 멈추더군요. 그때 시숙은 부동산 투자 사업에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던 겁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투자자들까지 줄줄이 투자했던 돈을 회수도 못하고 망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시부모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였어요. 그때 하나 있던 집까지 날려먹은 시모 얼굴을 보니까 저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한동안 시금 전폐하고 누워만 있던 시모를 챙기느라 저는 시댁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어요. 시모는 저만 보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어떡하니. 이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야. 얼굴이 반쪽이 된 채 우시기만 하는 시모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결국 저는 시모한테 전셋집을 얻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전셋집을 얻어주지 못해도 서울의 빌라로 1억 5천 정도 하는 빌라를 구해줬죠. 하루하루 말라가는 시모가 걱정돼서 가만 지켜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집에서 시부가 예전처럼 편히 지내는 모습은 꼴보기 싫었지만 안정을 찾아가는 시모를 보니까 안심이 됐답니다. 그때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아니야. 어머님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시니까 내가 다 마음이 편하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당신한테 이 빚 다 갚을게. 남편은 그때 이삿짐 센터가 항상 승승장구하던 때라서 자금 확보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 중이던 제가 전세 자금을 보태줬던 겁니다. 결혼하고 사는데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면 좋으니까 저는 선뜻 도왔던 거죠.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 3년쯤 지났을 무렵 남편 이삿짐 센터는 예약이 힘들 정도로 잘 되고 있었어요. 이사철에는 한두 달 전부터 예약해야 될 정도였죠. 인터넷에서도 남편 회사는 평점도 좋고 후기도 좋았답니다. 그렇게 예약이 쏟아지다 보니까 남편은 그때부터 일이 아니라 돈에 미쳐 있더군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돈 맛을 좀 본 남편 놈은 정말 천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때 남편은 이상했죠. 한 번은 큰아들이 학원에서 친구와 싸우고 온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서로 주먹 다짐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어요. 저녁에 아들을 보고 저는 다그치면서 말했습니다. 학원에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친구랑 싸우고 있어? 엄마가 너 그러라고 가르쳤어? 걔가 먼저 내 점수 보고 놀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친구를 때려? 놀린다고 친구를 때리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저는 아들이 친구를 때렸다는 말에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코웃음을 치면서 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들, 잘했어. 사내놈이 말이야. 듣기 싫은 소리 들었으면 사람 좀 칠 수 있지. 아빠가 깽값은 물어줄게. 마음에 안 들면 쳐. 맞고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때리고 다니는 게 100번 낫다. 이게 지금 아들한테 훈육하는 아버지의 말이 맞는 건가요? 제 두 귀로 듣고도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애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맞잖아.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얻어 터져서 아들 병원비 내느니 차라리 아들이 때린 놈 깽값 물어주는 게 낫지. 남자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당신 미쳤어? 난 애들 그렇게 안 키울 거니까 애들 앞에서 헛소리 좀 하지 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사람 귀한 줄 알아야지. 꼭 돈 없는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라. 정신 차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야. 애들도 그걸 알아야지. 세상에 이렇게 천박한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오죽하면 사고친 큰아들도 남편 말에 놀라 잘못했다고 반성했다니까요. 애들도 이상한 걸 아는데 남편만 이상한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돈 좀 벌었다고 인생을 막 살고 있더군요. 남편이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엔 한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는데 남편이 월급으로 갑질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까지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긴다는데 남편은 어떻게 된 게 점점 더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집에 관리비가 나오고 고지서를 보더니 갑자기 예민해진 목소리로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전기세 봐라. 집에서 에어컨만 돌리고 산 거야? 더우면 부채질을 해.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에어컨을 왜 돌려? 지금 장난해? 당신 그 잘난 회사 차려놓고 나한테 생활비 준 적 있어? 각자 번 돈 각자 관리했잖아. 근데 무슨 또 생활비야?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생활비도 안 내면서 무슨 전기세가 많이 나왔네 마네 난리야? 애들 보는데 왜 소리 질러? 알겠어, 알겠다고. 당신 말이 다 맞아. 그 무렵 저는 남편의 돈 타령에 질린 상태였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이 가족들이 쓰는 돈 몇 푼은 아까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다 제가 돈에 미친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다발성 골수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이라 약값도 그렇고 수술 과정에서도 병원비가 많이 나갔거든요. 엄마도 연세가 70대 초반에 갑자기 쓰러지면서 진단받게 된 병이라 온 가족이 다 경황이 없었죠. 면역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이라서 통증이 심했습니다.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병이라서 아주 힘든 병이었죠.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다 보니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 곁을 지키면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엄마, 힘내.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금방 낫게 해달라고 할게. 유진아, 엄마 너무 아파. 그냥 나 치려고 뭐고 다 안 하련다. 너무 힘들어. 아니야.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낫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고쳐줄게.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워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도 저는 엄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약값과 치료비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장녀인 제가 엄마 병원비를 대부분 지불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추가로 엄마 병원비로 3천만 원을 보내려고 하자 남편 놈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언제까지 장모님 병원비 보내려고? 대체 얼마 쓰는 거야? 뭐? 내가 우리 엄마 병원비 쓰겠다는데 당신이 왜 신경 써? 보태준 거라도 있어? 아니, 딸이 그 정도 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보내려고?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괜히 딴소리 하시기 전에 장모님 집 담보로 잡고 빌려드려. 이게 무슨 황당한 계산법인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전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지금 말 다 했어? 난 뭐 돈이 남아돌아서 시댁에 전세집 구해준 줄 알아? 내가 애초에 그걸 해주는 게 아니었어. 내일 부동산에 전화해서 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걸 누구 마음대로 빼? 나도 지분이 있어. 무슨 지분? 다 내 돈이야. 어차피 내 명의로 돼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지분 타령할 거면 네 부모 네가 모셔. 효도 네가 셀프로 하라고. 얼마 버는지 말도 안 하는 네가 직접 모셔. 그럼 내가 못할 줄 알고? 내가 할 거야. 저는 남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당장 부동산에 연락해서 전셋집을 내놨어요. 정말 억울하더군요. 오로지 시부모 생각해서 구해준 전셋집인데 정작 남편은 저희 엄마가 아프니까 담보 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집을 내놓고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한 소리 했어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진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집에서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넌 어제부터 사위 자격 잃은 거야. 그리고 나도 오늘부로 며느리 자격이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은 나한테 바라지 마.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너같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랑 난 더 한순간도 못 살아. 그지? 내 명의인 거 알지? 그 돈 빼서 병원비 쓸 거니까 넌 네 부모 알아서 네가 모셔. 그래, 알아서 해. 난 뭐 돈 없는 줄 알아? 남편 놈은 제 말에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시모가 걸렸지만 그때 저도 엄마가 아파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조건이 좋게 나온 집이라 2주도 안 돼서 집이 나가더군요. 너무 속전속결로 집이 나가니까 시부가 황당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갑자기 집을 빼면 우린 어디 살라고 그러는 거냐? 남편이 집 얻어준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리고 저 이제 이혼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그만 좀 말하세요. 뭐? 이혼? 니들 또 왜 그러냐? 그것도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돈만 하는 훌륭한 아들 두셨으니까 아들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저는 시부의 전화도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소리 떵떵 치는 남편이 시부모한테 어떤 집을 얻어줬는지 아십니까? 보증금 3천에 월세가 60만 원이나 하는 투룸을 구해준 겁니다. 일정한 수입도 없는 양반들이 한 달에 월세 60만 원을 어떻게 내고 살라고 그런 집을 구해줬나 모르겠어요. 당분간 남편이 월세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갈 곳 없던 시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은 문제도 많은 집이었어요. 시부가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런 전화를 하기도 했거든요. 애미야,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물수압이 낮아서 변기는 수시로 막히고 장판은 죄다 뜯어져 있고 해도 안 들어와서 집안이 아주 눅눅해. 저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 잊으셨어요?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말 하세요? 한때는 며느리였지만 이젠 더 이상 저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잘난 자식한테 전화해서 집 옮겨달라고 하세요. 더 이상은 연락 안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시부는 끈질기게 전화해서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하지만 시부의 전화에서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 한 번 없던 시모는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따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200만 원 적지만 비상금으로 꼭 가지고 계세요. 이게 뭐야? 아유, 난 못 받는다. 사부인이 몸도 안 좋다면서 한 푼이라도 네가 더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에요. 저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못난 며느리 그동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내가 더 미안하지. 손주들하고 잘 살아. 저는 그렇게 시모와 눈물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모한테 인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은 한결 편하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 차릴 때 아버지가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 놈이 불평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넌 꼭 그걸 받아야겠어? 장인어른도 세상에 없는데 기어코?
어, 너한텐 1원도 아까워. 그 돈 줄 때까지 소송할 거니까 각오해. 저는 엄마의 병간호를 하면서 소송까지 하느라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잔머리를 어찌나 굴리던지 알미워 끝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악을 썼죠. 그랬더니 결국 남편은 자진 납세를 하더군요. 아버지한테 받았던 투자금을 전부 내놓았습니다. 그 후 재산 분할도 각자 재산은 각자 챙기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저도 엄마를 챙기느라 더 이상 소송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살겠다고 해서 양육권도 제가 챙기게 됐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돈에 미쳐있던 지긋지긋한 그런 놈하고 15년을 살았다는 게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돈에 사람 배신하는 놈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다양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요법을 진행하면서 엄마 면역 관리에 더 신경을 쓰며 지냈답니다. 고령의 환자다 보니 엄마의 체력이 관건이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엄마 치료에 매달려서 그런지 엄마는 힘겨운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겨내고 지금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죠. 그래도 항상 합병증을 조심해야 되는 병이라 이혼 후 엄마한테만 매달렸네요. 그런데 이혼하고 2년쯤 지나자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동안 정신없어서 떠올린 적 없던 남편놈이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폐업하는 과정에서 큰 사건까지 생겼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면서 힘드니까 직원들과 반주를 했었나 봐요. 그러다 술 마시고 일하던 직원이 사다리 차에서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장이란 놈이 술을 마시고 일을 하게 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결국 남편 놈은 다친 직원 치료비를 전액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 직원은 생명에 다행히 지장은 없었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동안 남편이 직원들 노동 착취해 오던 게 세상에 다 밝혀진 거죠. 경찰에서 조사도 받고 노동청에서 조사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 달라고 고소까지 했으니 회사가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은 이혼하고 힘들어지면 전철을 찾을까요? 저한테 전화해서 남편놈이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나 돈 좀 빌려줘.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이제 당신 소중함을 알겠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었지.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반성? 2년 만에 쫄딱 망하고 한 게 반성이냐? 애들이 너 같은 놈이랑 안 사는 게 다행이다.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기사로 잘 봤다 이 자식아. 넌 법의 심판을 좀 받아봐야 정신 차려. 그리고 너 양육비 안 보내면 나도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저는 헛소리하는 남편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미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 걸 알았는데 제가 돕겠습니까? 결국 남편 놈은 직원과 합의를 못해서 실형 6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6개월 선고받았으니까 지금은 아마 교도소에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양육비도 한 푼 안 주고 있네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부러 양육비 청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직장을 다닌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소송으로 제대로 또 참교육을 하려고 해요. 이런 한심한 놈 때문에 시부모는 시골에 작은 집을 얻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 60만 원은 젊은 사람도 부담스러운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이렇게까지 파탄내고 만 겁니다. 그때 남편이 돈 좀 벌었다고 거만해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연을 보다 보면 다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마디 보태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답니다. 여러분들 제 사연을 듣고 느끼셨겠지만 가족은 돈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랍니다. 저는 그때 엄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큰 돈을 썼고 지금도 여전히
일상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훨씬 행복합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자식으로서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건 뜻깊은 일이랍니다. 돈이야 벌면 되지만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후회는 평생 가슴에 남아서 어쩌지도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마음 아끼지 마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돈이 아니어도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도 지금 외할머니를 공경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잘 자라고 있어요. 부모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 아이들은 알아서 잘 배우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박한 세상에 가족들 손을 꼭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저는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